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사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나다 회계사의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9년째 회계사 일을 하고 있고 공인 회계사가 된 지는 6년째입니다. 회계사 시험을 패스한다고 해서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년간의 업무 기간을 거쳐야만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공인 회계사로서는 6년 차이고 회계 업무를 시작한 지는 9년 차입니다. 간략하게 캐나다의 공인 회계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CA, CMA, CGA 이렇게 세 가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CPA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어요. 저는 9년 전에 들로이트에 취업을 해서 CA 자격증을 땄는데요. 당시에 들로이트과 EY 두 군데서 취업 오퍼를 받았고 저는 들로이트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취업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경험도 CA나 혹은 빅4 회계사들의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친구들,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못 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쪽은 빨리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연봉이 높은 쪽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솔직히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제 연봉이 아닌 다른 CA들이나 혹은 빅4 회계사들의 연봉에 대해서 다양한 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캐나다의 공인 회계사들은 얼마를 벌까요? 제가 금액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 제일 속이 시원하시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인생이 의뢰 그렇듯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빅4 초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양한 경로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초봉은 빅4는 다 같아요. KPMG, PwC, 들로이트, EY 네 회사가 초봉이 똑같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받았던 초봉은 45,000불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시에 수십 년 동안 동결된 초봉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내렸으면 내렸지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박봉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빅4는 사실 경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연봉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빅4 프리미엄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차가 되어도 6만 불에서 7만 불 사이, 그리고 5년에서 7년 차가 되어야 이제 겨우 흔히들 이야기하는 6피겨 혹은 억대의 연봉이 되는 거죠. 만약 계속 남아있기로 한다면 파트너가 된다면 이제 수억대 혹은 막 밀리언의 연봉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대기업이 그렇듯이 굉장히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이 빅4는 결코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빅4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 그리고 나중에 레주메에 이 빅4 한 줄이 들어가면 붙게 되는 빅4 프리미엄 때문에 가는 건데 업무량이 정말 미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캐나다의 워라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업무량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박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따자마자 추노했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그때 저는 이미 아이가 있었고 가정이 있는 몸이었고 솔까말 파트너가 못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로 갔는데요. 인더스트리에 가게 되면 이제 케바케의 열이 지금부터 열리는 겁니다. 공인 회계사를 갓딴 경력이 있는 3년차 경력의 공인 회계사들은 인더스트리에 갈 때 지금 아마 현재 평균적으로 8만 불에서 8만 5천 불 사이에 연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자기가 더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더 높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여러 갈래의 길로 갈리게 됩니다. 인더스트리에 가게 되면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연봉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첫 번째로 어느 분야에 가느냐, 프론트 오피스로 가느냐, 백 오피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회계사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캐피털 마켓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레이더나 애널리스트나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혹은 세일즈 팀에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프론트 오피스 쪽에 일을 하게 되면 레베뉴 센터이기 때문에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수억대 정말 돈을 치칭 많이 벌게 되죠. 하지만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해요. 성과가 안 좋으면 빨리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고 성격 자체도 맞아야 되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과 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공격적이고 리스크를 피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백오피스로 오게 되는 선택을 한다면 회계부서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부서 그리고 리스크 앤 컨트롤 거버넌스라든지 감사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 쪽보다 보수는 적지만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팅을 하게 되면 월말, 분기말 해서 이렇게 좀 스트럭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리포팅은 솔직히 자동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밝은 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화가 많이 될수록 오히려 리스크 앤 컨트롤, 거버넌스 이런 쪽의 분야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론트에 비해서 큰 돈은 못 벌지만 또 안정적이고 또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선택은 어느 인더스트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업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은행, 제조업, 서비스업 어느 분야든지 모든 회사에 회계부서는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도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쪽이나 금융업은 돈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은 좀 박봉이에요. 금융업 중에서도 큰 은행보다는 의외로 작은 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펀드들이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네임밸류가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좋은 인력을 끌어오려면 그만큼 더 많이 오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작은 펀드 쪽으로 간 친구들은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단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내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대기업으로 가게 되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제너럴리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느냐인데요.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수평 이동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빨리빨리 올라가지가 않죠. 하지만 대신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길게 보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살아남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만약 지금 자리에서 잘리게 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반면에 스페셜리스트는 정말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빨리 수직 상승을 하게 되고 승진도 빠르고 또 연봉도 빨리 올라갑니다. 그 예가 사모펀드 아니면 에쿼티 리서치 애널리스트 아니면 뭐 세금 전문 회계사 이런 식으로 하나만 집중을 하는 거죠. 대신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이 분야에서 만약에 잘리게 됐을 때 갈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지 않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너럴리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느냐는 결국은 개인의 성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를 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컨트롤러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연봉을 생각하면 가끔은 스페셜리스트가 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인지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하는데요. 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모르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얼마 버는지 금액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대충의 레인지를 말씀드리자면 초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0불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5년차 경력 정도가 되면 매니저 직급에 오르게 되는데 그럼 흔히들 생각하시는 억대 연봉 혹은 6피겨 정도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 천차만별로 갈리는 거죠. 많이 버시는 분들은 멀티 6피겨를 받게 되고 저처럼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대기업은 연봉 인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빨리빨리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작은 회사에서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아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세금을 까먹으면 안 돼요. 뭐 억대 연봉을 받든 얼마를 받든 캐나다의 살인적인 세금 거의 체감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난 빌 게이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내지? 거의 뭐 40% 정도 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0% 중에 뭐 인플로이먼트 인슈런스도 있고 또 펜션으로 가는 것도 있고 좀 다 세금은 아닐 텐데 그래도 어쨌거나 실수령액은 굉장히 좀 슬픕니다. 회계사는 사실 아주 재밌고 흥미롭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요즘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많죠. 유튜버 분들이나 틱톡 하시는 분들. 또 업무의 성격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친구들보다는 지금쯤은 이력이 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아주 사랑합니다. 왜냐?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또 전문직이니까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말만 통한다면 저는 호주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미국 어느 곳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정말 말만 할 수 있으면 어디 가서든 저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 회계사의 연봉과 그리고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으로 또 제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들과 또 어떻게 회계사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